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베르디니,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인 명가 출신입니다. 36년간 와인만 마셔왔던 제가 한국 술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드릴게요. 제 집안은 5대째 토스카나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포도밭을 뛰어다니며 자랐고 15살부터 테이스팅을 배웠어요. 지금은 밀라노 국제미식 아카데미 부학장이자 슬로우푸드 협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유럽 전역에서 제 입맛을 신뢰합니다. 4년 전 서울 슬로우푸드 국제 심포지엄 현장이었어요. 아시아 전통 발효식품을 주제로 한 행사였는데 마지막 날 한국 전통주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술이라고 하면 일본 사케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걸리 한 잔을 건네받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너무 달고 탄산이 거칠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술이 아니라 발효된 설탕물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이런 조잡한 술을 2000년 전통이라고 포장하는 건 감정적 마케팅에 불과해요. 유럽 품질 기준으로는 상품이 될 수 없죠. 한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더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제가 다시 마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발언이 한국 인터넷에 퍼진 건 몇 시간 후였어요. 오만한 유럽 귀족이 한국 술 무시, 와인 마피아의 문화 침략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더 가혹했어요. 당신네 와인도 포도 썩은 물 아니냐, 식민지 마인드 그만해라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죠. 저는 그냥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제 SNS까지 찾아와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 문화를 존중해라 이런 메시지들이 며칠간 계속 왔어요. 그날 이후 한국은 저에게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나라라는 편견만 남았죠. 동료들과 아시아 술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술만은 피하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2025 아시아 전통주 국제평가회 유럽 대표위원 위촉 요청이었어요. 발신지는 서울이더군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비난했던 나라에서 심사위원으로 초청한다고요? 하지만 공식 문서였어요. 게다가 참가비와 숙박비, 항공료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심했죠.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인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감정 따위는 통하지 않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였죠. 솔직히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참석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니 한국 전통 소반 위에 작은 잔들이 놓여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분이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주 소믈리에 협회 강하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4년 전 그 사건을 아는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술이 막걸리였습니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죠. 어차피 예전과 똑같을 거야. 그런데 한 모금 넘어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잠깐, 이게 뭐지? 4년 전 마셨던 그 거친 단맛이 아니었어요. 첫 맛은 은은한 단맛이었지만 곧바로 상큼한 산미가 따라왔습니다. 탄산도 자연스러웠어요. 거품이 혀끝에서 부드럽게 터졌죠. 이 질감은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좋았어요. 아니, 더 좋았습니다. 발효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복합적인 맛의 층이 있었죠. 이건 내가 아는 막걸리가 아니야. 강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이 막걸리는 전라도 담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강하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대째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양조장이죠. 누룩도 직접 만들어요. 누룩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강하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국 전통주의 핵심이에요. 쌀, 밀, 콩 등을 자연 발효시킨 발효제죠. 서양의 와인 효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약주였어요. 맑고 투명한 술이었습니다. 마셔보니 알코올 도수는 높았지만 목 넘김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이 깔끔함은 어디서 오는 거지? 과일향도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주는 막걸리를 걸러낸 윗물이에요. 강하늘이 설명했죠. 같은 원료지만 완전히 다른 술이 되는 거예요.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는 복분자주였어요. 붉은 빛깔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셔보니 과일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달콤하지만 끝맛이 깔끔했습니다. 이 균형은 어떻게 잡은 거지? 복분자는 한국의 전통 약재이기도 해요. 강하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술이면서 동시에 건강식품인 셈이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산도 균형 우수, 발효 안정성 높음, 질감의 일관성 뛰어남. 모든 항목에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 술이 아니었어요. 4년 전에 시음하신 술과는 다른가요? 강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때 마신 건 대체 뭐였던 거죠? 강하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마 대량 생산 제품이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제품들이 한국 술의 이미지를 망쳤죠. 최근에야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는 양조장들이 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던 걸까? 4년 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나라 술이 맞나? 오늘 마신 술들은 분명히 품질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전통 양조장 투어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양조장이라고 했죠.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과정을 봐야 진짜를 알 수 있겠지. 양조장에 도착하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한복래입니다. 40년째 이 양조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첫인상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먼저 누룩부터 보여드릴게요. 한복래 할머니가 저희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특별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발효의 향이었죠. 이게 누룩 냄새구나. 누룩은 우리 전통주의 어머니예요. 할머니가 손으로 누룩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덩어리 안에 수백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계절마다, 날씨마다 다르게 만들어져요. 저는 누룩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곰팡이 덩어리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완전히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자연 발효균의 집합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유럽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발효제를 만드나요? 할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단일 효모를 사용해요. 이렇게 복합적인 발효균을 쓰는 건 처음 봅니다. 다음은 밑술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쌀을 찌고 식히고 누룩과 섞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이 정말 신기했어요. 온도를 재는 것도 아닌데 손으로만 적정 온도를 맞추셨죠. 온도가 조금만 틀려도 술이 상해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여름엔 이렇게, 겨울엔 저렇게. 40년 동안 매일 해봐야 감이 와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엔 경험적 노하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도계로 재어보니 정말 정확했습니다. 25도에서 26도 사이 발효의 최적인 온도였어요. 이건 과학이잖아. 술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발효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상태를 봐줘야 해요.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발효실에 들어가니 큰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 담근 날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보글보글 발효가 진행되고 있었죠. 이게 15일 된 거예요. 할머니가 나무 막대로 저어보셨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특별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작은 생명들이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완성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술이 알려줘요. 색깔도 바뀌고 냄새도 바뀌고 소리도 바뀌어요. 저는 그런 말을 처음엔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일 된 술과 30일 된 술을 비교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색깔, 농도, 향 모든 게 다르더군요. 조상들이 물려준 방법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계 없이도 첨가물 없이도 이렇게 좋은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점심은 양조장에서 해결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막걸리와 함께 나온 음식들이 일품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들. 모든 게 집에서 만든 거라고 하셨어요. 술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음식과 함께, 사람과 함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4년 전에 놓친 게 뭔지 말입니다. 저는 술만 평가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문화, 철학은 보지 못했습니다. 양조장을 떠나면서 할머니가 작은 병을 건네주셨어요. 3년 묵은 약주예요. 호텔에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날 밤 혼자 그 약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요. 그러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그 나라 술이 맞단 말이야?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이요. 양조장 투어를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호텔에서 SNS를 확인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감상을 올려볼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서 포스팅했어요. 한국 전통주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복합적이네요. 특히 누룩을 이용한 자연 발효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발효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포스팅하고 30분 후였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드디어 인정하네, 역시 전문가는 달라 이런 댓글들이었죠.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와서 칭찬하면 뭐하냐? 4년 전에 우리 술 무시했잖아. 당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과거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식문화 저널리스트 미사키 와타나베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줄리아가 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번엔 한국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속셈이다. 미사키와는 오래된 경쟁자였어요. 아시아 식문화 전문가로서 항상 경쟁 관계였죠. 그녀의 글은 더 악랄했습니다. 유럽 와인 업계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아시아에 손을 내미는 거다. 한국인들은 속지 말아라. 그 글이 한국 커뮤니티에도 번역되어 퍼졌어요. 역시 유럽 놈들은 믿을 수 없어.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였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DM에도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가짜 칭찬 그만해.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심지어 한국에서 나가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진심으로 느낀 걸 표현한 것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때 강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베르디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SNS 반응을 봤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솔직한 감상을 말한 것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답해하며 말했죠. 강하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년 전 일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나 봐요. 그때 그 발언 저도 봤어요. 강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았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든 술을 조잡하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강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정말 바뀌셨다는 걸 믿고 싶어요. 어제 양조장에서 보신 모습이 진짜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강하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미사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줄리아, 네가 뭘 하려는지 알겠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을 거야. 내 계획은 실패할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소리야? 미사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나는 그냥 솔직한 감상을 말한 것뿐이야. 정치적 계산 따위는 없어. 하지만 미사키의 답장은 더 도발적이었어요. 그럼 증명해봐. 네가 정말 진심이라면 말이야.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계속 뜨거웠습니다. 입으로만 바뀌었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진짜 미안하다면 제대로 사과해라.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한국 술에 감동받았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심하게 말했나? 4년 전 기사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조잡한 술, 감정적 마케팅,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제 말들이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제서야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됐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좋다고 말하면 믿기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침대에 누워서 고민했습니다.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강하늘의 말이 떠올랐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강하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 특별한 체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한국 술을 직접 빚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기회였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걸 직접 해보는 거니까요. 해보죠. 다시 이천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복래 할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셨네요.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두신 재료들을 보여주셨죠. 먼저 쌀부터 씻어보세요. 할머니가 큰 대야에 쌀을 부어주셨어요. 찬물에 쌀을 넣고 손으로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렇게 계속 씻어야 해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요. 할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쌀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좋은 술이 나와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물을 7번 정도 갈아가며 씻었죠. 다음은 쌀을 찌는 과정이었습니다. 큰 찜통에 쌀을 넣고 센 불로 쪘어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다 된 거예요. 30분 후 정말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됐네요. 찐 쌀이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한 알 먹어보니 부드럽고 달았습니다. 이제 식혀야 해요. 찐 쌀을 넓은 판에 펴서 식혔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온도를 재보셨죠. 체온 정도가 되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누룩이 죽어버려요. 누룩을 부수는 작업도 직접 해봤어요. 딱딱한 누룩을 절구에 넣고 곱게 갈았습니다. 너무 곱게 갈면 안 돼요. 할머니가 주의를 주셨어요. 적당히 알갱이가 남아있어야 해요. 드디어 섞는 과정이었습니다. 식힌 쌀에 누룩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었어요. 손으로 직접 섞으니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와, 이게 진짜 술이 되는 거구나. 이제 물을 넣어요. 할머니가 정확한 양의 물을 부어주셨어요. 물도 중요해요. 우리는 지하 150m에서 뽑은 물을 써요. 섞어보니 걸쭉한 반죽 같았습니다. 이걸 항아리에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큰 항아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밑술을 조심스럽게 옮겼죠. 언제 완성되나요? 한 달 정도 걸려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매일 상태를 봐줘야 하고요. 온도, 습도 모든 걸 신경 써야 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술이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였어요. 점심때는 양조장에서 만든 다양한 술을 시음했습니다. 막걸리, 약주 그리고 3년 묵은 증류주까지요. 각각의 맛이 달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맛을 바꾸는구나. 술은 살아있어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어요. 저녁에는 서울로 돌아와서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어요. 강하늘이 주선한 한국 술 페어링 이벤트였습니다. 작은 전통 주점에서 열린 모임이었죠. 참석자들은 대부분 한국 술 애호가들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복분자주와 한우 조합을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복분자주의 산미가 한우의 기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다음은 약주와 더덕구이였어요. 약주의 깔끔함이 더덕의 쌉쌀함과 완벽하게 어울렸죠. 막걸리와 파전 조합도 일품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천생연분이네요. 막걸리의 탄산이 파전의 기름기를 씻어내주면서도 고소함은 더해줬어요. 한국 술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옆자리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함께 나누면서 마시는 거죠. 음식과 함께, 이야기와 함께. 그 순간 또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각을 위한 술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술이네요. 유럽 와인이 개인의 취향과 전문성을 중시한다면 한국 술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강하늘과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엇을 놓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강하늘이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술을 술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호텔로 돌아와서 제가 직접 담근 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엔 어떤 맛이 나가? 벌써 기대가 되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4년 전 내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지? 구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여전히 그때 기사들이 상위에 나오더군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전문가, 한국 전통주를 조잡하다고 평가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말들이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전통주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감정적 홍보에만 의존하는 조잡한 술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을 내려다봤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럽 놈들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 전통을 무시하지 마라. 와인이나 마시고 있어. 대부분 분노에 찬 댓글들이었죠. 두 번째 기사도 열어봤습니다. 베르디니 한국 술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선언. 여기서도 제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유럽 기준으로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마실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만하게 말했구나. 그때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무례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시음회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바로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 그리고 차갑게 내뱉는 말들. 이건 술이 아니다. 발효가 제대로 안 된 쌀물이다. 영상 속 제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오만하고 무례했습니다. 댓글들도 참혹했어요. 저 여자 표정 봐라. 한국 온 김에 한국 술도 무시하고 가네. 다신 오지 마라.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그 술을 평가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을 평가해버렸구나. 제가 비판한 건 막걸리가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들,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문화 자체였습니다. 페이스북도 들어가 봤어요. 제 개인 계정에도 그때 한국인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나요? 당신도 언젠가는 늙어요. 우리 할머니가 평생 만든 술인데. 한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제 할머니는 70년간 막걸리를 빚으셨어요. 전쟁 중에도 가난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당신이 조잡하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세요. 그 메시지를 읽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내가 한복래 할머니 같은 분들을 모욕했구나. 오늘 양조장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40년간 정성으로 술을 빚으신 그 손들.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우리 술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문화예요. 조금만 존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 메시지는 정말 정중했는데 제가 답장도 안 했더군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봤습니다. 그때 올린 제 포스팅이 있었어요. 한국 방문 완료. 기대 이하였음. 다음엔 일본으로. 정말 차갑고 무미건조한 글이었습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더 충격이었어요. 베르디니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술 보여드릴게요. 이런 정중한 댓글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답한 댓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무시했던 거죠. 나는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는 그들을 미워했을까? 사실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최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와인 문화가 세계 최고이고 다른 나라 술은 그보다 못하다는 선입견. 특히 아시아 술은 더욱 그랬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문화의 차이를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구나. 제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에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자고요. 한국 전통주를 공식 추천 리스트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강하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신 게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전통주 심포지엄에서 한국 술을 소개하겠어요. 강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유럽 평가단들이 받아들일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보증하겠어요. 한국 술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3주간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막걸리, 약주, 복분자주를 엄선했습니다. 하지만 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의 혼을 함께 전달해야 해. 한국 전통 소반을 항공료까지 내고 공수했어요. 고려청자 잔도 골동품상에서 구했죠. 한복을 입은 모델까지 섭외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어요. 줄리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25년 3월 파리 국제 전통주 심포지엄 당일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미각평가단 50명이 참석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소믈리에, 세계 3대 와인 평가사, 스코틀랜드 위스키 마스터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이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줄리아 베르디니가 한국 술을 소개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년 전에 한국 술 욕했던 그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평가단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술은 그냥 알코올이 아닙니다. 회장이 숨을 죽였어요. 이것은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첫 번째로 막걸리를 선보였어요. 백자 소반 위에 놓인 막걸리가 마치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막걸리입니다. 쌀 한 알, 누룩 한 덩어리에서 시작된 기적이죠. 프랑스 샴페인 전문가 피에르가 첫 번째로 맛봤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복합미는 처음이야. 독일 맥주 마이스터 하인츠가 감탄했어요. 불가능해. 이런 자연 발효로 어떻게 이 정도 완성도가 나와? 이탈리아. 키안티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상 밖이네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깊이는 한국인들이 2000년간 쌓아온 지혜입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발효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한국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약주였어요. 고려청자잔에 따라서 내놓았습니다. 맑은 액체가 청자의 푸른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이었어요. 이것은 약주입니다. 하늘의 이슬을 담은 듯한 한국의 정수죠. 스페인 셰리 권위자 카를로스가 마시더니 말을 잃었어요.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술이 아니라 시잖아요. 프랑스 보르도 최고 평가사 마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우아함은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정말 경이로워요. 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복분자주였어요. 루비처럼 붉은 빛이 크리스탈 잔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복분자주입니다. 1000년간 한국 왕실에서 마신 황제의 술이에요. 영국 위스키 전문가 제임스가 마시더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과실주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런 균형미는 본 적이 없어요. 평가단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말 아시아에서 이런 술이 나와? 한국이 이 정도였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을 위해 이런 순간을 만들 수 있다니. 심사위원장이 일어났어요. 베르디니 씨, 이 술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네요.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4년 전 평가와는 정반대인데요? 한 평가단이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몰랐던 거죠. 이제 제가 평생에 걸쳐 한국 술을 알리겠어요.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2025년 올해의 가장 주목할 전통주 문화는 대한민국 전통주입니다. 회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시상식에서 제가 대신 상을 받았어요. 트로피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00년간 이 술을 지켜온 한국의 모든 장인들, 한국인들 모두의 것입니다. 회장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유럽 전체를 감동시켰구나. 파리에서의 대승리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한국 전통주는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한국 술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와인 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이 최고 인기였어요.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인천공항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르디니 씨, 한국 술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국가적 영웅이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천 양조장에 도착하니 한복내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술이 세계 최고가 됐어. 제가 직접 담근 술을 확인하러 발효실에 갔어요. 3개월 전 제 손으로 빚은 술이 완벽한 약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만든 한국 술이구나. 맛이 어때?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물으셨어요. 완벽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 맛 하나하나에 한국의 혼이 들어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국가적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까지 참석하셨죠. 베르디니 씨 덕분에 K-푸드에 이어 K-술까지 세계화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4년 전 저를 비난했던 분들도 모두 와 계셨어요. 그분들이 제게 90도로 인사하시더군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더 깊이 인사했어요. 제가 더 죄송하고 감사해요. KBS, MBC, SBS 모든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한국 술을 세계 1등으로 만든 이탈리아 여성 시청률이 3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만찬에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건배 제의를 하셨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려주신 줄리아 베르디니님을 위해 500명의 하객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위대한 민족의 문화를 세계에 알렸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청와대에서 문화친선대사 위촉장도 받았어요. 앞으로 평생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서할 때 할머니들이 우셨어요. 마지막 날 한강에서 강하늘과 걸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인이에요. 마음만큼은. 한복래 할머니가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된장, 고추장, 김치까지 다 넣었어. 이탈리아 가서 한국 음식 그리워하지 말고. 할머니.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너는 이미 우리 핏줄이야. 한국 술에 정성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은 한국인이지.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수백 명이 배웅 나왔어요. 베르디니, 베르디니. 제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평생에 걸쳐 증명하겠어.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 전통주 전문바를 여는 거였어요. 코리아 솔바라고 이름 지었죠. 개업 첫날부터 줄이 3블록까지 섰어요. 매일 밤 바에서 손님들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이 술에는 5000년 한국 역사의 혼이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만든 최고의 술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감탄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한국 여행 가고 싶어. 제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거죠. 진짜 맛이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 한국의 술은 그렇게 내 안의 오래된 벽을 천천히 녹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 여러분도 줄리아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